아들 홍준혁의 아내 류다비는 마이크를 낚아채더니 독하게 외쳤다. 이 늙은 기생충이 돈 몇 푼 흔들어대면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네요. 스스로 대단한 줄 아나 봐요. 그 순간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계산을 마쳤다. 조용히 모든 대금을 정리하고 집담보와 각종 혜택을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어야 할 것 같다. 나는 몇 주 전부터 홍준혁의 40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음식, 남색과 금색 장식, 그리고 그가 아끼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포함한 초대 명단까지 단 하나도 허술함 없이 준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오직 그 하루만큼은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유일한 아들이었고 수많은 상처와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장소는 내가 15년 동안 회원으로 있던 컨트리 클럽이었고 홍준혁이 늘 좋아하던 야외 모임을 떠올리며 정원 테라스를 선택했다. 꽃들은 만개해 있었고 저녁 햇살은 마치 축복처럼 분위기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이 파티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값도 아깝지 않았다. 류다비는 늘 그렇듯 늦게 나타났다. 그녀는 가족 모임보다는 유흥업소에 어울릴 듯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금발머리와 번쩍이는 화장을 하고 나타났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빛났지만 그 미모 속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나를 스쳐 지나갈 때도 포옹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 뒤 곧장 젊은 손님들 틈으로 들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은 과장되었고 농담은 시시했으며 불필요한 스킨십과 연신 확인하는 휴대전화는 그날따라 더욱 눈에 거슬렸다. 한편 홍준혁은 도착하자마자 나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했고 잠시나마 예전의 아들을 다시 만난 듯한 따스함이 밀려왔다.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를 걸어오고 어버이날이면 꽃을 안겨주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는 엄마라고 말해주던 아들 말이다. 그러나 그 순간은 짧았다. 류다빈이 곧장 그의 팔을 잡아채 낯선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나는 다시 멀리 밀려났다. 파티는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손님들은 음식을 즐기고 음악은 완벽하게 어울렸으며 사람들은 담소를 나누며 자리를 빛냈다. 나는 조용히 손님들을 챙기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살폈다. 준비해둔 연설문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과 지금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하고 싶었다. 밤 9시쯤 메인 요리가 나오던 순간 류다빈이 무대로 걸어 나와 DJ 옆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에는 남편을 위한 건배사라 생각했고 내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가 번졌다. 어쩌면 오늘만큼은 그녀가 고마움을 표현해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두드렸고 사람들의 대화가 점점 잦아들었다.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고 류다빈의 목소리는 테라스를 가득 채웠다. 오늘 이렇게 멋진 남편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준혁 씨는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최고의 남편이에요. 나는 잠시 안도하며 그녀의 마음을 오해했나 싶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어조가 달라졌다. 물론 이 자리를 가능하게 해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려야겠죠. 늘 본인의 너그러움을 잊지 못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분께요. 너그러움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순간 내 속이 서서히 조여왔다. 홍지혜 씨는 돈을 휘두르면 이 가족에서 중요한 사람인 줄 아시나 봐요. 하지만 모두 알잖아요. 이 늙은 기생충은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 한다는 걸요.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나를 내리쳤다. 정원 테라스는 고요해졌고 수십 쌍의 눈길이 내게 꽂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혔으며 두 다리가 떨렸다. 결혼식 비용을 보태주고 집 담보를 대신 갚아주며 2년 동안 생활비까지 감당해준 며느리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기생충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는 절박하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단호하게 아내의 말을 막아주기를, 이건 부당하고 모욕적인 말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불편한 표정을 지은 채 눈을 피했고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류다비는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내면 주변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돈으로 사랑과 존중은 살 수 없어요.
그런 건 스스로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아이러니했다. 수년간 재정적으로 의지해온 사람을 모욕하면서 존중을 운운하다니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눈물이 치밀었지만 결코 그녀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바에 걸어가 와인 한 잔을 시키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다. 손님들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고 그들의 시선은 불꽃처럼 등을 태웠다. 파티는 이어졌으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대화는 한층 눌리고 사람들의 눈길은 자꾸만 내 쪽으로 향했다. 어떤 이들은 연민을,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또 어떤 이들은 은근한 흥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1시간 더 자리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태연한 척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음을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내가 붙잡고 있던 사랑, 언젠가 나아질 거라 믿었던 희망, 가족이라는 끈이 신성하다는 믿음은 그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류다비는 끝내 본색을 드러냈고 홍준혁은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편을 선택했다. 밤이 저물어갈 무렵 나는 조용히 계산서를 받아 클럽 직원에게 건넸다. 300만 원, 대중 앞에서 모욕당하는 값치고는 참 쓰라린 숫자였다. 나는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홍준혁은 내가 사라진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가슴속에 박혀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었다. 류다비는 그날 밤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나를 제 자리에 앉혔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무슨 문을 열어버렸는지 알지 못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는 몸을 기울여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일주일 그 안에 집에서 사라지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그녀는 서민규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그 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예상하지 못했다. 68이 되어 아들의 관 앞에 서서 낯선 이들이 그의 아내보다 더 진심으로 울어주는 모습을 지켜볼 줄은. 홍준혁은 32해 동안 내 전부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15이던 해부터 우리는 세상과 맞서는 둘뿐의 가족이었다. 나는 식당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야간 대학에서 격리 수업을 들으며 휴가도 새 옷도 포기했다. 오직 아들에게 내가 가지지 못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였다. 장례식장은 싸구려 백합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숨이 막혔다. 나는 13년 전 남편의 장례식에서 입었던 검은 원피스를 다시 꺼내 입고 낯선 얼굴들이 홍준혁의 관을 지나쳐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공대 동료들, 생전의 안부조차 묻지 않던 이웃들, 소식조차 없던 먼 친척들이 죽음이라는 소란을 틈타 불쑥 나타났다. 그러나 나를 가장 얼어붙게 만든 건 류다빈이었다. 그녀는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서서 끝없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눈물 자국조차 남지 않은 휴지로 눈가를 찍어내며 3달치 식비보다 비쌀 법한 검은 드레스를 걸치고 있었다. 홍준혁이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사준 진주 목걸이는 형광등 아래에서 번쩍이며 그녀의 허위 가득한 모습에 장식처럼 매달려 있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정말 감동했을 거예요. 목소리는 적당히 떨렸고 고개는 우아하게 숙여졌다. 나는 속으로 소리치고 싶었다. 홍준혁은 이런 가면극을 끔찍해 했을 것이다. 내 아들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소박한 대화와 진심 어린 자리를 좋아했다. 지금 이 자리는 그의 기억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류다빈의 무대였다. 그녀의 연기를 나는 지난 8년 동안 지켜봐왔다. 처음 아들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좋아하려 했었다. 금발머리는 언제나 단정했고 옷은 한 번도 구겨진 적이 없었다. 방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듯 웃어주다가도 더 흥미로운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웃음은 곧 사라졌다. 엄마, 멋지지 않아요? 그날 저녁 식사 뒤 아들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불길한 기운은 있었다. 낡은 가구와 바랜 벽지를 바라볼 때 잠시 멈칫하던 표정, 소박한 수육을 거의 손대지 않고 젓가락으로만 흩뜨리던 태도는 내 마음속에 작은 금을 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에 나는 의심을 삼켰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 두 번째는 그녀가 가족이 되고 싶다며 내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말을 믿어버린 것이었다. 홍지의 어머니, 제가 얼마나 가족이 되고 싶은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준혁 씨가 늘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셨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고 나는 오랫동안 나와 아들뿐이던 가족의 새로운 딸이 생긴 듯 감격했다. 변화는 작게 시작됐다. 일요일 저녁 모임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지더니 결국 사라졌다. 아들이 걸어오던 전화도 짧아지고 뜸해졌다.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며 엄마 이해하시죠? 라고 묻는 아들의 눈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결혼 이후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남편의 보험금을 털어 아들과 함께 마련했던 집이 언제부턴가 그들의 집이 되어 있었다. 부엌 벽지부터 거실 가구까지 류다비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 소파는 너무 낡았잖아요. 이제 좀 현대적으로 바꿔야죠. 몇 달도 안 되어 아들과의 추억이 서린 모든 흔적은 사라지고 값비싼 가구들이 채워진 공간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차가운 전시장이 되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아들의 변화였다. 그는 점점 나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대화는 며느리의 손길에 막혔다. 준혁 씨는 회사 일로 지쳐 있어요. 집에 와서는 편히 쉬어야죠. 마치 엄마와 이야기하는 게 부담이라도 되는 듯했다. 나는 내 아들의 삶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 가족 모임은 어색한 의식이 되었고 며느리는 자신의 일과 여행 계획, 미래의 이야기를 독차지했다. 거기엔 언제나 내가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들이 나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했을 때였다.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리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내 방은 불필요한 짐이 되어버렸다. 근처에 놓인 아파트가 있어요. 친구도 사귀시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류다빈의 말은 밝았지만 나를 이미 세상 밖으로 내모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목숨을 걸고 키워온 아들은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나는 결국 짐을 싸서 도시 반대편 작은 아파트로 옮겼고 내 선택이라며 독립을 원한다고 웃어 보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새해가 흘러 이제 장례식에서 완벽한 미망인을 연기하는 그녀를 보며 수년간의 상처와 분노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굳어졌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고 눈물 자국조차 없었다. 홍지의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 아들의 장례식에. 그 말에 겨우 그럼요 라고 답했다. 그녀가 다가와 안아줄 듯 했으나 내 귓가에만 들리도록 속삭였다. 일주일 그 안에 짐 챙겨서 사라지세요. 내 집에서 더는 얼쩡거리지 마세요. 숨이 막혔지만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 지르고 울고 손찌검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분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내 분노를 기대했으나 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는 순간 당황한 빛이 스쳤다. 못 들으셨어요? 날카롭게 되묻는 그녀에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홍준혁의 파티가 끝난 그 주 나는 이전과는 달리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행동에 변명하지도 아들의 거리감을 합리화하지도 않았다. 증거를 모으듯 냉정하게 관찰했다. 화요일 아침 전화를 걸어 파티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사실 모든 걸 준비한 건 나였다. 그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목요일 나는 실험 3화 집 전화를 걸었다. 류다빈이 전화를 받았고 나라는 걸 알아차리자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아, 홍지의 어머니, 준혁 씨 지금 없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사실 이번 주 일요일에 두 분을 저녁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수육을 해보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변명거리를 찾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요. 저희 정말 바쁘거든요. 그럼 다음 주는요? 또다시 침묵. 달력을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그녀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
전화를 끊고 곧장 준혁의 휴대폰으로 걸었을 때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홍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너랑 류다빈을 저녁에 초대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수육을 하려고 했단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답했다. 좋을 것 같은데 다빈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아까 전화하셨다면서 이미 저희 일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의 말은 너무 매끄럽고 익숙해서 순간 감탄할 만큼 완벽한 거짓말처럼 들렸다. 류다빈은 내 초대를 가로채 두 사람 모두를 대신에 거절해버린 것이다. 아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가 그녀의 손을 거쳐 왜곡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순간 아들이 모르는 사이 그녀가 대신 말을 해왔을까. 나는 전화를 거는 시간과 방식을 달리하며 확인하기 시작했다. 낮에 걸면 거의 늘 류다빈이 받았고 준혁은 바쁘다거나 샤워 중이라거나 막 나갔다고 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넘으면 준혁이 직접 받는 경우가 많았다. 패턴은 분명했다. 그녀는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아들에게 닿는 길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뜻밖의 곳에서 왔다. 토요일 장을 보러 간 마트에서 준혁의 대학 동창 박서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생일 파티에도 와 있었고 그날 류다빈이 내게 퍼부은 모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주저하다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홍지의 어머니, 그날 파티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 부적절했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정말 예상치 못했거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 다빈이가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속이 조여왔지만 표정은 지켰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곤란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집들이에서 가족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친구가 시어머니랑 가깝다고 하니까 다빈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늙은 여자들은 물러날 때를 모른다고요. 어머니가 계속 끼어들려고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은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그때 준혁이도 들었나요? 내가 묻자 서연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죠. 내 아들은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릴 때도 침묵했다. 생일 파티에서처럼 그는 다시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았다. 서연은 더욱 불편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몇 달 전엔 다빈이가 저한테 어머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곤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요. 분노와 수치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할 뿐이고 연락 없이 찾아간 적은 없어요. 내가 단호히 말하자 서연은 황급히 덧붙였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는 홍지의 어머니랑은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 다빈이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해서 저도 순간 흔들렸어요.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차 안에서 핸들을 꼭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류다빈은 단지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거짓을 흘리고 있었다. 나를 집착과 집요함으로 가득한 시어머니, 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아이러니는 참담했다. 나는 오히려 집착으로 보일까봐 전화를 줄이고 방문을 자제하며 조심해왔다. 그러나 그녀는 그 반대를 이야기하며 내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켜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을 엑셀표로 정리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먼저 연락한 횟수는 6번. 3번의 전화, 2번의 문자, 1번의 저녁 초대. 준혁이 먼저 연락한 건 단 1번. 생일 선물 고맙다는 짧은 문자뿐이었다. 그러나 다빈이의 입에서는 내가 끊임없이 달라붙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다. 거절당한 초대, 갑작스레 취소된 약속, 대화 도중 자주 흐릿해지던 아들의 태도. 그 모든 뒤에는 그녀의 조율이 있었음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실을 들었다. 미용실 원장 박서연은 최근 한 결혼식에서 류다빈의 머리를 해주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녀는 시어머니인 나를 두고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류다빈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도 내 헌신을 비틀어 말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늘 값비싼 선물로 저희 사랑을 사려 한다. 며 불편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서연은 내 머리를 염색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다. 가끔 금전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같다. 는 말까지 했다고 했다. 또다시 반복되는 서사는 분명했다. 내 사랑의 표현은 왜곡되어 조종으로, 내 도움은 자기 이익을 위한 술수로, 류다비는 모든 선의를 악의적인 것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박서연은 계속 말했다. 홍준혁 씨가 어머니 도움에 의존하는 걸 미안해하면서도 필요하니 거절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어머니가 그 상황을 이용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대화는 나를 흔들어 놓았다. 류다빈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돈으로 그들을 올가매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은 그들이 먼저 부탁한 것이었고 나는 단 한 번도 조건을 내건 적이 없었다. 오직 아들의 삶 속에 머물고 싶다는 바람뿐이었다. 그러나 가장 괴로웠던 건 준혁이 내 도움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였다는 뉘앙스였다. 그렇다면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왜 속으로 원망하면서도 계속 내 돈을 받아왔을까? 며칠 동안 그 질문들이 나를 괴롭혔다. 대화를 곱씹고 내가 건넨 선물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는지 아니면 속으로 불편해했는지를 분석했다. 그러다 우연히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세금 서류를 전해주기 위해 미리 전화한 뒤 집을 찾아갔을 때였다. 준혁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류다비는 커피를 내리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거실에 앉아있던 내 귀에 그녀의 전화통화가 들려왔다. 그날 내가 기생충이라고 했을 때 그 얼굴 좀 봤어야 했어. 그녀의 웃음소리는 잔혹했다. 울음 터질 것처럼 보였는데 완벽했지.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당연하지, 그럴 만했잖아. 파티 비용 냈다고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줄 아나 봐. 돈 좀 있다고 우리가 숭배해야 하나? 또다시 웃음소리가 흘렀다. 준혁이 좀 당황하긴 했지만 괜찮아질 거야. 결국 내가 옳다는 걸 알거든. 몇 년 동안 돈으로 우리를 조종했으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했지.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잔인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래도 계속 돈은 내줄 거야. 아들의 삶의 발이라도 걸치고 싶은 필사적인 늙은 여잔데 뭐. 이런 여자들 참 한심하지 않아? 자식이 다 컸다는 걸 인정 못하고.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끝까지 들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확실히 알게 해줄 거야. 이 집에서 어머니가 어디 서 있는지를. 준혁이는 약해서 선 긋기를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거든.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자 나는 황급히 잡지를 들고 잃는 척했다.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나타난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곧 준혁 씨 올 거예요. 기다리셔도 괜찮죠? 나는 침착한 얼굴로 커피를 받아들고 오히려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를 굴복시켰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공동명의 카드, 사업투자. 그녀가 전혀 모르는 힘이 내 손에 있었다. 맞다, 돈은 힘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건 내 도움의 본질이었다. 그것이 절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그녀의 오만을 증거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집을 나서며 오랜만에 머릿속이 맑아졌다. 그동안의 의심이 명확해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끓이고 식탁 위에 수북이 쌓인 금융 서류를 펼쳤다. 지난 5년간의 대출 계약서, 담보 서류, 영수증과 통장 내역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모든 수치는 내 사랑이 치른 대가였지만 동시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증거였다. 가장 중요한 건 집이었다. 나는 공동명의자로 30%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 3년간 매달 상환을 내가 직접 해왔다는 사실을 은행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상환을 중단하면 계약상 전체 대출금은 즉시 만기 처리된다. 자동차 대출도 마찬가지였다. 명의는 내 이름이었고 준혁은 공동 서명자였으며 언제든 상환을 끊으면 차량을 회수할 권리가 내게 있었다. 게다가 3장의 신용카드 계좌도 모두 내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준혁과 류다비는 단순한 이용자일 뿐이었다. 류다비는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단순히 돈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어온 모든 기반을 쥐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류다빈의 신용 기록을 쌓아주겠다며 세 장의 카드를 함께 쓰도록 했었다. 그때는 그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배려라 여겼다. 그러나 가장 복잡한 문제는 사업 대출이었다. 홍준혁이 운영하던 작은 컨설팅 업체는 지난 2년 동안 부진했고 나는 회사를 유지하라고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정식 차용증의 상환 조건까지 명시했지만 그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아 이미 연체 상태였다.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동안 나는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다. 바로 통제권이었다. 류다빈은 자신이 준혁을 쥐고 있으니 모든 힘을 가진 듯 착각했다. 내가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 굴욕을 참고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할 거라 믿은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입증했듯 돈은 힘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난 5년 동안 그 힘을 스스로 내어주고 있었다. 나는 가장 작은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지역 신용협동조합에 전화해 새 계좌의 카드를 전부 재발급 요청했다. 내가 주 계좌자였으므로 언제든 권한을 없애고 새 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기존 카드는 하루 안에 모두 정지된다. 이어 보험사에 연락해 차량 2대를 내 보험에서 제외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내게 있었으니 당연한 권리였다. 보험은 이번 달 청구 주기가 끝나는 금요일부로 해지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조금 더 까다로웠지만 내 재정을 오래 맡아온 서민규 변호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을 이해했다. 홍지의 어머니, 정말 확실하신가요? 준혁 씨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줬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감당할 때예요. 그는 절차상 9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후 그들이 단독 명의로 재융자를 하든 경매에 넘겨지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서류를 준비하세요.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처리합시다. 사업 대출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곧바로 결심을 굳혔다. 이미 연체 상태잖아요. 30일 안에 갚지 못하면 회사 자산으로 정리하세요. 서민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어머니, 상당히 강경한 조치입니다. 직접 준혁 씨와 대화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나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 아들은 아내가 50명 앞에서 나를 기생충이라고 부를 때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말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죠. 이제는 내 차례예요. 더 힘들었지만 꼭 해야 할 일도 있었다. 재정 자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생명보험과 퇴직연금 수익자에서 홍준혁을 삭제하라고 했다. 복수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며느리의 모욕을 묵인하는 아들은 내 삶의 결실을 이어갈 자격이 없었다. 전화 한 통 한 통이 마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과정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워졌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끝없는 구멍에 자원을 쏟아부으며 언젠가 그것이 사랑과 존중으로 돌아오길 바랐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다. 사랑과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가장 힘든 건 기다림이었다.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들은 사태가 드러날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는 충동이 순간 스쳤지만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준혁은 오래전부터 이미 선택을 끝냈다. 그리고 목요일 내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왔다. 준혁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카드가 이상해요. 오늘 유다빈이 장 보러 갔다가 카드가 전부 거절당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차분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 정말 이상하구나. 카드사에 전화는 해봤니? 내가 일부러 어리둥절한 어투를 섞어 말했다. 류다빈이 지금 통화 중인데 카드가 다 정지됐대요. 주계좌자에게 연락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엄마잖아요. 준혁의 말이 이어졌다. 그럴 리가. 나는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혹시 보안 알람 같은 게 걸린 건 아닐까? 내가 직접 확인해 줄래? 엄마, 이번 주에 내야 할 공과금이랑 장 보는 것도 전부 그 카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 전체가 내 신용에 매달려 있었다. 알겠어, 아들. 내일 아침 바로 확인해 볼게.
나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요. 준혁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다. 전화를 끊고 부엌 식탁에 앉아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차량 보험 해지가 발효되면 준혁은 더 큰 압박을 느낄 것이고 달 말쯤 주택담보대출 관련 통보를 받게 되면 그는 자신의 침묵이 어떤 대가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다. 주말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토요일 아침 재래시장을 거닐며 싱싱한 채소와 꽃을 사고 오랜만에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동네 카페에서 한가롭게 점심을 즐겼다. 그러나 평화가 오래가리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7시 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엔 준혁의 이름이 떴다. 나는 일부러 받지 않았다. 8시 15분 다시 전화가 왔다. 9시 또 한 번. 정오까지 6통의 부재중 전화와 3개의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쌓였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직 침착했다. 엄마, 카드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해요. 두 번째는 균열이 보였다. 엄마, 정말 급해요. 다빈이가 또 장을 보려 했는데 카드가 안 돼요. 내일 공과금도 내야 하는데. 세 번째는 절박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각해요.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도 취소됐다고 연락 왔어요. 이건 분명 실수예요. 나는 메시지를 2번씩 들으며 불안이 걱정으로 걱정이 공포로 바뀌는 과정을 곱씹었다. 내가 원한 건 바로 이 깨달음이었다. 그들의 안락한 생활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 화요일 오후 나는 마침내 전화를 걸었다. 엄마, 다행이다. 준혁은 첫 배를 받으며 외쳤다.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미안하다, 아들.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 그랬어. 무슨 일이니? 나는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톤을 유지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카드도 안 되고 자동차 보험도 취소됐고 이제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계좌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공동명의자가 바뀌어서 새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뭔가 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계속 모르는 척하며 기회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빠져있던 무언가가 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단 한 번도 생일 파티에서의 모욕을 언급하지 않았고 아내의 행동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재정적 결과뿐이었다. 준혁아, 내가 내게 전화한 건 혹시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 있었던 거니?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생일 파티 이후로 제대로 얘기 못했잖아. 그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니?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지금은 그런 관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계좌에 뭔가 손을 대셨는지만 알려주세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맞아. 내가 계좌에 변화를 줬어. 뭐라고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셨어요? 그건 내 계좌들이니까. 나는 내 책임을 다시 생각해봤고 이제 내가 스스로 감당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 엄마, 이건 너무해요. 이번 주에 집 대출금 내야 하고 자동차 할부도 있고 생활비 전부가 그동안의 지원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동안의 지원? 내가 되물었다. 준혁아, 내가 생각하는 그동안의 약속이 뭐였니? 엄마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걸 돕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맞아, 나는 도왔다. 지난 5년간 2억 원 가까이 지원했지. 하지만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는 따라올 줄 알았다. 엄마, 이게 다 다빈이가 파티에서 한 말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그녀도 그냥 술에 취해 스트레스를 표출한 거예요. 준혁은 여전히 아내를 감쌌다. 나는 깊은 실망을 느꼈다. 준혁아, 내 아내는 50명 앞에서 내게 기생충이라고 했다. 넌 옆에 서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난 당황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는 그건 내 어머니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어.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었고 5년 동안 내 가정을 떠받친 사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지.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끊는다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에요. 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다. 단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말일 뿐.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벌 주려는 게 아니다.
단지 현실을 인정하는 거다. 너와 류다비는 내 존재를 단순히 돈줄로만 여겼어. 그래서 나는 그 돈줄을 끊는 거다. 우리 모두를 병든 관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엄마, 이건 미쳤어요. 단 한마디 때문에 우리 삶을 망치시려는 거예요. 단 한마디? 내가 되물었다. 준혁아, 이건 단 한마디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돈으로 내 마음을 사려 애쓰는 동안 우리의 관계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엄마, 저희는 엄마를 사랑해요. 정말 그러니? 내가 보기엔 내가 사랑하는 건 내 통장뿐인 것 같다. 언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냥 안부 전화를 했니? 언제 마지막으로 필요 없이 저녁 초대를 했니? 언제 마지막으로 내 아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날 지켜줬니? 통화기기 너머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나는 순간 끊어진 줄 알았다. 엄마, 그럼 엄마는 우리에게서 뭘 원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질문이었다. 그는 여전히 거래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을 내놓으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하는 중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흥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하고 나도 행복했으면 해. 그런데 지금의 관계는 우리 둘 다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재정을 꾸려가야 해. 집은 내 도움 없이 재융자해야 하고 자동차 보험이랑 카드 대금도 직접 내야 해. 이미 5해 전에 시작했어야 했던 독립적인 삶을 이제라도 꾸려야지. 그럼 우리 관계는요? 엄마와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준혁이 돈이 아닌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 들렸지만 너무 늦은 관심이었다. 그건 내 선택에 달려 있어.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를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열려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돈줄이라면 그건 지킬 만한 관계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있자 마음속엔 슬픔과 해방감이 동시에 고였다. 대화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켰다. 준혁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삶의 수준 유지였지 우리의 관계 회복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몇 년 동안 나를 짓눌러온 무거운 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안전망이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소진되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 1시간 뒤, 이번엔 류다빈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얘기 좀 해야겠어요. 억눌린 분노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다빈아, 무슨 일이니? 나는 침착하게 받았다. 이건 앙심이에요. 잔인하고 비열해요. 오직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거잖아요. 엄마는 준혁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못하시는 거죠. 그녀의 왜곡된 말에 나는 씁쓸한 웃음이 났다. 위기 속에서도 상황을 자기식으로 조작하려는 버릇은 여전했다. 나는 단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는 거야. 파티에서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망칠 거예요? 단 한마디가 아니었지. 지난 5년 동안 계속 반복된 모욕이었어. 내 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외부인 취급을 받아온 세월이야. 착각이에요. 준혁 씨는 절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결국 저를 선택할 거예요. 드러났다. 그녀는 관계를 경쟁으로 보고 있었고 준혁을 승패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난 누구를 선택하라는 말도 안 해. 단지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뿐이야. 통화는 결국 다빈의 고함으로 끝났다. 변호사니 소송인이 떠들었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내가 한 일은 모두 합법적이고 서류로 증명 가능한 것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나는 마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다. 몇 달 만에 찾아온 평화였다. 내일이 오면 준혁과 다빈은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이번엔 나 없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3달 뒤 나는 새로운 보금자리인 분당의 작은 타운하우스 거실에 서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가구를 자리에 놓는 걸 바라보면서 공간은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마음은 훨씬 넓어졌다. 모든 가구, 사진, 책은 이제 남의 눈이 아니라 내 기쁨을 기준으로 고른 것들이었다. 이사 과정은 의외로 해방감 그 자체였다. 40년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하나씩 자문했다. 지금의 내 삶에 이게 필요한가? 실망이나 의무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모두 기부했고
남은 것들은 깨끗하고 목적이 분명했으며 온전히 내 것이었다. 새 집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단지였다. 거칠애보다 진정성을 더 중시하는 이웃들 사이에서 나는 일주일 만에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도예 강좌를 신청했으며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할 계획까지 세웠다. 수년 만에 내 달력은 하고 싶은 일들로 빼곡해졌다. 예전과의 차이는 극명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화, 번번이 취소되는 약속, 늘 눈치를 보며 억눌렸던 자리들은 사라졌다. 대신 내 곁엔 그냥 함께하는 걸 즐기는 이웃들이 있었고 그 어떤 대가도 필요 없는 친구들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상대로였다. 내 지원이 끊긴 지 2달 반 만에 준혁과 다비는 결국 집을 내놓았다. 담보대출을 재융자할 능력이 없었으니 방법은 없었다. 집은 빨리 팔렸지만 남은 건 거의 없었고 그들은 도심 반대편 작은 아파트로 옮겨갔다. 다비는 결혼 후 처음으로 풀타임 직장을 잡아 치과 접수처에서 일하게 되었고 긴 근무와 까다로운 환자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이웃 박서연이 전해주었다. 준혁의 사업은 내 자금 없이 버티지 못했고 결국 지분을 요구하는 동업자를 받아들여야 했다. 자유와 독립 대신 이익만 중시하는 타인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대학 동창인 설아가 전해준 말은 더 의미심장했다. 재정 압박은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고 그들의 화려한 생활이 가려왔던 불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비는 내가 다시 마음을 돌려줄 거라 믿고 있었지만 준혁은 점점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깨닫는 듯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자존심은 어릴 적부터 그 아이의 약점이었다. 준혁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몇 주에 한 번, 그것도 늦은 밤에만 도착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오늘 문득 생각났어요.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단 한 번도 사과가 없었고 파티에서의 침묵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나는 공손하되 짧게만 답했다. 고맙다. 잘 지내고 있다. 너희도 건강해라. 성의 없는 문자는 곧 끊겼다. 그러나 내 삶은 과거에 정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발견들로 채워졌다. 도예 수업은 내가 몰랐던 예술적 감각을 일깨워 주었고 심리학자 출신 강사와는 인생의 새로운 친구가 되어 수십 년간 남을 위해 살아온 살 이후 자신을 다시 세우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해준 사랑과 존중은 존재 자체로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는 말은 내게 오래 남았다. 동물 보호소에서의 봉사도 내 이야기와 겹쳐졌다. 버려진 동물들의 눈빛에서 나를 보았고 동시에 진정한 친절을 만나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았다. 특히 7살 된 리트리버 맥스가 입양되어 기쁨 속에 떠나는 순간 나는 함께 울었다. 준혁과 다빈이 없는 삶은 오히려 충만했다. 억지로 지켜온 관계 대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연들이 내 곁에 있었다. 1년 전 내 인생을 바꾼 그 생일 파티와 같은 날 나는 새 친구 6명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함께하며 웃고 떠들었다. 피와 이름으로 묶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이 내 앞에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는 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결말이었다.